오늘은요, 자녀 교육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어리건 아이가 장성을 했건 사실 우리 삶에서 자녀와의 관계가 큰 자리를 차지하죠. 지금 아직 젊으셔서 자녀의 위치에 계신 분들도 오늘 제 이야기 잘 들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의 양육 과정이 우리의 행복감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연구가 꽤 많이 있어요. 대체로 U자형 곡선을 그린다는 게 연구 결과인데요. 요컨대 아이가 커가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감을 높여주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런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행복하게 자녀와 관계를 맺는 방법, 또는 자녀의 입장에 계신 분들은 행복하게 부모와 관계를 맺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요, 자녀와의 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는 법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점을 알아내려면 자녀 양육이 우리의 행복감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 양육은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야. 이런 윤리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요, 자녀 양육이 당연히 우리의 삶의 행복감을 높여줄 거야 라는 생각, 일종의 무의식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통계를 통해서 밝혀졌던 것이죠. 대체로 이렇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있잖아요. 그때 양육 과정이 부모의 삶의 행복감을 높여주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러다가 애가 크잖아요. 아까 U자형 곡선이라고 그랬죠. 점점 그 곡선이 낮아져서, 요거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 아이가 완전히 성장해서 독립할 때까지는 곡선이 계속 하향한다는 얘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자녀의 존재가 우리의 불행을 초래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아이가 독립을 해서 살아가면 행복지수가 높아지기 시작한대요. 소위 사회에서 얘기하는 기준에서 성공한 아이, 실패한 아이, 여러 케이스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부모의 경우에 행복지수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적은 수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요,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 대체로 10만 명 이상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경험이 어떨 때는 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로서는 양육과 부모의 행복감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가 결론을 딱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욕망투영이라는 것이 행불행을 가른다는 결론이에요. 자, 부모는 욕망투영을 할 것이고요, 자녀는 하나의 독립된 주체니까 욕망투영하려는 부모의 마음에 맞게 움직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가 부모의 욕망투영에 맞게 움직여줄 때, 그때는 행복감이 큰 거고요, 아이가 그 욕망투영에 부모의 행위를 거부할 때, 이러면 행복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무서운 중이 이런 용어 쓰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만 와요? 초등 때도 아이들 정말 힘듭니다.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그러면 아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종류가 엄청 늘어나요. 어릴 때는 그나마 힘들게 하는 이유가 단순하죠. 당연히 하향 곡선을 겪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자녀 양육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행복한 세계임에 틀림없다고 여태까지 생각을 해왔는데 그것이 현실은 그렇지 않아. 자녀 양육은 전쟁터이기도 하고 지옥 같은 상황이기도 해. 자, 우리 이거 다 겪어가고 있어요. 이걸 극복하려면 앞에 이야기 생각해보면 이미 결론 나와 있죠. 욕망투영을 끊어라. 당연히 이게 답의 방향입니다. 쉽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셔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쉽지 않은 욕망투영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요, 자녀를 바라볼 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주체로서 바라보라는 얘기인데요, 그 자녀의 표정이나 말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자녀의 안에 아주 퓨어한 어떤 진짜 자기 자녀, 이걸 철학적으로는 존재라고 해요. 그 주체의 진짜 무엇인가, 내면 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 게 존재한다 하는 것을 가능하면 자주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이래요. 그럴 때 그 아이의 표면을 보지 말고 그 아이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그 퓨어한 존재로서의 아이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요,
주체로서 아이를 바라보는 하나의 방법이랍니다. 그 모습을 보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너는 왜 그러니? 왜 자꾸 짜증이야?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뭘까? 그 내면 아이가, 그 안에 있는 퓨어한 우리의 아이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해서 또는 무엇을 바래서 저렇게 짜증을 낼까? 하는 것을 보려고 애쓰게 되겠죠. 사실 여러분들 요 방법 하나만으로도요, 자녀와의 싸움, 자녀와의 다툼, 이걸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이것은 자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모두 적용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그 타인, 그것이 타인 그 자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하는 관점을 갖게 되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퓨어한 그 사람을 자꾸 보려고 하게 되고, 그것은 이해와 공감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준답니다. 두 번째는요, 거리두기예요. 아이고, 내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거리두기를 합니까?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권해요. 저는요, 좀 더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둘 있는데 호칭을 아빠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저도 아빠됨에 너무 구속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이들도 저를 부모라기보다는 하나의 인간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의 전환을 해보려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죠. 이 호칭 변화 하나만으로도 꽤 거리감이 주어집니다. 이 거리두기는요, 앞서 말씀드린 그 아이를 주체로 바라보고 그 아이의 존재하는 어떤 내면, 퓨어한 그 아이, 이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까? 좀 모아뒀다가 집중적인 사랑을 하게 되기도 해요. 평상시에 사랑한다고 자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요, 귀찮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거리두기를 하면요, 여행을 한번 같이 가고 싶네? 이런 마음도 더 적극적으로 생기기 마련이에요. 매일 보는 자녀이지만 그 거리두기는 우리가 손편지를 그 아이에게 한번 써볼까 하는 마음을 자아내기도 한답니다. 거리를 두고 가끔 집중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의 양육이 우리에게 너무 힘듦, 아주 짜증남, 이런 것들로 와닿지 않고 약간의 행복감으로 상승작용하면서 와닿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세 번째는요, 자녀에 대한 불안감, 욕심, 이런 걸 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잘 살 거야 하는 믿음이죠. 이거 제가 말로 하면 다 고개를 끄덕이시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괜히 우리 자식은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고, 더 존경받으면서 살아야 될 것 같고,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죠. 사실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 아이의 삶이지 우리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서열 사회에서 아이들을 비교해서 그렇죠. 다른 집의 어떤 아이가 30이 넘어 40, 50이 된 아이들을 우리가 한번 쭉 돌아보자고요. 그 아이들은 다 그 다운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컨대 각자의 인생은요, 우리 세상이 그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서 그렇지 다 자기답게 꽤 만족하면서 어떨 때는 좌절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큰 방향에서는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주의할 것은 우리의 욕망을 아이에게 투영함으로써 그 아이가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 이게 오히려 불행의 출발일 수 있습니다. 제가요, 제 큰아이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어릴 때 많이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너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한번 물었더니, 우리가 이제 여주로 이사 가서 시골에서 아이들을 키웠지 않습니까? 이 아이 눈에는 이 시골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게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동네 사람, 우리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더 부자로, 더 행복하게 이렇게 살게 하는 일을 자기는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거를 실천하려면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겠네 하는 것을 제가 반복해서 생각해서요, 고등학교, 대학교, 초년 이때까지 아이에게 이런 플랜은 어떻겠니 하고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아이도 수긍을 했고요. 그거 좋겠네. 그래,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해서 쭉 자기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아이가 제 말을 너무너무나 긍정을 하고 그것이 자기 삶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느 단계에 가면요, 전혀 자기 것이 아닌 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큰아이의 얘가 그렇습니다. 그냥 한국의 기준에서 보면요, 그 아이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요,
스카이 대학을 나왔고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 아이가 소방관이 되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아이에게 너무 많은 나의 욕망 투여를 사실은 한 것이구나. 이제 아이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거구나 하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축복을 해줬어요. 그 소방관 준비를 하는 아이의 모습은 그 이전에 우리 큰아이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뭐랄까요? 기쁨, 약간의 흥분,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부모들은 아니 그렇게 공부도 잘하는 애가 소방관이 뭐야? 이거 소방관에 대한 폄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저는요, 심지어는 월급을 받으면서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직업이 소방관만 한 게 더 어디 있을까? 그렇게 사실 생각을 했고 그 아이의 선택이 너무너무나 깊었습니다. 이미 제가 욕망 투여를 해서 살아가는 그 우리의 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금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우리 큰 아이의 앞으로의 삶의 행복을 확신한다고나 할까? 불안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잘 살 거야 이렇게 상상하면서 큰 아이를 본답니다. 자, 우리 모두요 이제는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요 스스로 잘 살 거야 모두. 혹시 어려움에 닥친다면 내가 조금 도와줘야지, 이 정도의 마음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게 되면, 다시 말해서 욕망 투여를 포기하게 되면요 아이를 주체로 바라보게 되고 거리를 두면서 집중적으로 사랑을 해줄 수 있게 되고. 자, 어떠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면 자녀 양육이 우리에게 현재보다는 조금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에 많이 빠지실 겁니다. 경험도 많으실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자녀를 주체로 대하면서 키워가는 것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댓글을 통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